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맞닿는 체온.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남편인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요? 은지라고 하셨죠? 네, 은지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위험할까봐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선 씨, 아니,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면 특별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확신을 원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2월 12일 대학 도서관 소설 코너에서요. 당신이 내게 빌려줬던 첫 책은 노인과 바다였어요. 그의 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촬영을 못했죠. 대신 우리는 우산 하나로 비를 맞으며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에 놓인 커피잔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한 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내 습관을 알고 있죠?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당신의 아내니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가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멜로디가 어떤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의 자장가를 허밍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 태준이 은지를 재울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 놀랍게도 그가 제 허밍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정확히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이 노래 제가 작곡했다고요? 네, 은지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밤 불러주셨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꿈에서도 들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꿈.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친구네 못 갔어요.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은지의 시선이 조은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아빠야. 은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은석. 아니, 태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아빠인가요? 은지의 목소리에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생일 2월 8일이지?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알았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은지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빠 맞아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말해주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또다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윤미선 씨, 조은석과 만나고 계시군요.
어제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뭘 원하는 거죠? USB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조은석. 아니, 박태준 씨에게 그냥 잊으라고 전하세요. 10년 전처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과 은지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셨어요, 엄마? 위험해요. 낮은 목소리로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래재단 사람들인가요? 네, 정민석의 사람들이에요.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제 아파트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태준의 작은 아파트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은지가 태준의 우산 아래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태준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필요한 가구만 있고 장식이나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상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태준이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마치 은지의 인형용 의자처럼. 태준이 은지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그 의자의 축소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인형을 위한 거였는데 태준의 눈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기억해내는 듯한 표정.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작은 방, 분홍색 벽지, 그리고 소녀의 웃음소리. 은지의 방이었습니다. 태준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어요. 태준이 진정된 후 제가 USB에서 발견한 진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미래재단의 비리, 정민석의 위협, 그리고 태준이 남긴 영상까지. 그럼 내가 정민석을 만나러 산에 갔다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당신을 해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살려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민석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는 태준의 침대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운영했던 건축사무소는 어떻게 됐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태준 건축의 지분은 결국 동업자 김 실장에게 넘어갔고 저는 작은 번역 일을 하며 은지를 키웠어요. 태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기억을 찾지 못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그 눈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당신 눈. 처음 봤을 때부터 익숙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이유를 몰랐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10년 만에 들은 제 이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어요.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지? 태준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
아까 보관소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에요. 정민석의 사람들. 태준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서둘러요. 은지를 깨워요.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어디로 갈 수 있죠? 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기억은 없지만 늘 중요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설악산 백담사 근처의 작은 산장. 왠지 그곳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어요. 태준이 기억하진 못해도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은지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은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품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작은 나무 의자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감싸 가방에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태준이 작은 중고차를 가리켰습니다. 제 차예요. 타세요.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 태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선아, 정말 날 믿어도 될까? 내가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린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태준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윤미선, 그리고 은지. 내 기억이 모두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건 확실해. 너희는 내 가족이고 이번엔 지키고 말 거야.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정민석의 사람들이 쫓아올 테지만 앞으로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비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백미러로 뒤를 자주 살피는 태준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쫓아오고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민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뒷좌석에서 은지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창백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태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았습니다. 은지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매가 제 어머니를 닮았네요. 그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신 어머니를요?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기억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죠. 당신 어머니는 은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은지가 외할머니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하셨죠.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태준이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산장은 백담사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아마 안전할 거예요. 그곳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을 잃고 불황자처럼 헤맬 때 이상하게도 발길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걷고 그러다 문득 설악산 근처의 오래된 산장 앞에 서 있더군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산장은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였고 이후에도 종종 찾았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본능은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문은 부서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죠.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20년 전에 지어졌다가
폐업한 민박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산장은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곳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곳이라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찾아갔죠. 우리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태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미선 씨 설악산으로 가고 계시군요. 정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요. 박태준이 살아있다니 참 놀랍군요. 하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태준이 제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화 내용이 들린 것 같았어요. 정민석 이사장님, 제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세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태준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 것도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라. USB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의미 없어요. 10년이 지났고 시효도 지났죠. 게다가 박태준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릴 가만히 둘 거란 말인가요? 아니요. 박태준의 기억은 절대 돌아오면 안 돼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USB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려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민석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설악산에 도착하면 뭔가 할 거래요. 태준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기억이 없는 게 그에게 유리한 거였군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계곡에서의 다툼. 정민석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밀었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산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아담한 집.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고 오직 숲과 계곡만이 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정민석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산장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공간은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무언가 느껴져요.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낡은 벽난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벽난로 선반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날렸어요. 이 벽난로에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어요. 추운 날이었고 누군가와 함께.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침실 쪽에서 은지가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은지는 침대 밑에서 꺼낸 낡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열려요.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티러브엠 2월 12일. 태준의 눈이 그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T와 M. 그리고 2월 12일.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이니셜이에요. 태준과 미선. 2월 12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첫 결혼기념일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은지가 태어나기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결혼기념일 때 여기에 가져다 놓고 잊고 있었나 봐요. 태준이 상자를 손에 쥐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감싸 쥐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요.
놀라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기억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요. 그때 은지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라는 말에 태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예전의 태준처럼. 미선아, 은지야.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은석이 아닌 제가 10년간 그리워했던 박태준의 목소리였어요. 기억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돌아왔어요. 이 상자를 만들던 날, 우리 결혼식, 은지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정민석과의 일도.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정민석은 제주 리조트 붕괴 사고의 진짜 책임자였어요. 내가 설계를 담당했지만 정민석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죠. 내가 거부하자 그는 서류를 조작해 마치 내가 승인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날 산으로 불러냈고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창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검은 세단 2대가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민석이 직접 왔네요. 그와 함께 4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떡하죠?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뒷문이 있어요. 계곡으로 통하는. 은지를 데리고 그쪽으로 나가요. 당신은요? 내가 그들을 막을게요. USB를 가지고 가요.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안 돼요. 우린 함께 가야 해요.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어요. 태준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선아, 이번엔 달라. 내가 돌아올게. 약속해. 마당에서 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 나와. 이제 그만 숨을 때가 됐어.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겨우 찾았는데. 걱정 마. 이제 아빠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엄마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 계곡 따라 내려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 거기서 기다려. 은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조심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미선아. 항상 사랑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은지와 함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곡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비가 내린 후라 물살이 거셌습니다.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정민석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군요, 정민석 이사장님. 박태준, 살아있었군. 놀랍군.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손을 꼭 잡고 태준이 말한 오두막을 찾아 내려갔어요. 갑자기 산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돌음이었어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산장은 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은지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은지야. 아빠는 강해.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을 다시 잃는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제 어떡해요, 엄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려야 해. 그리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민석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낸 걸까요? 윤미선 씨? 은지야? 나야.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 작은 상처도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설명했어요. 정민석과 대면했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죠. 10년 전 그날 설악산에서 정민석이 저를 계곡으로 밀어 넣었던 순간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민석이 저를 없애려고 했지만 난 탁자를 엎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정민석의 자백이 담긴 대화를 녹음했죠.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산장으로 오기 전 저는 이미 경찰 지인에게 연락해둔 상태였어요. 경찰서 강형사인데 장례식장에서 종종 만나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후로 과거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강형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보내고 위치를 알려줬어요. 형사님이 특수팀과 함께 출동 중이라고 했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태준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지를 감싸 안으며 긴장했지만 태준의 표정이 곧 풀어졌어요. 경찰이에요. 정민석의 차는 길목에서 이미 저지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태준 씨, 강형사입니다. 정민석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태준이 은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들렸어요. 정민석의 체포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어요.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밝혀진 미래재단 비리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고 정민석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는 태준의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태준의 사망 취소와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네요. 거울 앞에 선 태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긴장되나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흔치는 않으니까요. 태준의 기억은 거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가끔 공백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은 기억해냈어요. 특히 우리 가족에 관한 기억들은 선명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은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은지야. 오늘 학교 안 가도 괜찮아? 당연하죠. 아빠가 법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놓칠 순 없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서, 그리고 설악산에서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보고서가 장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제 손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본 법원은 박태준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법적 신분을 회복함을 판결합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주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의 사연은 큰 관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석에 앉은 태준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당신의 집으로. 태준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매일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요. 우리 집은 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다만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은지의 성장 사진들이 추가되었을 뿐이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구와 물건들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기억을 확인하듯이. 모든 게 기억나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파에서 은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것, 부엌에서 당신과 함께 요리하던 것. 은지가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였어요. 태준이 은지의 6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인형용 의자. 아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기억나요? 태준이 의자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의 작은 무늬를 따라갔어요. 물론이지. 노란 페인트가 부족해서 호두나무색으로 마무리했던 것도 기억나.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호두 의자라고 불렀어요. 사소한 기억의 조각까지 돌아온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준은 정말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3개의 머그컵에 녹차를 따르는데 문득 10년 전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 차를 준비했었죠.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요. 그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숨결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실제적이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미선아. 정말로 돌아왔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성장한 모습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은석으로 살았던 세월은요?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외로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항상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건 뿌리 없이 떠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네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을 다루는 일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았달까요?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게 제 내면의 상실감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다시 건축가로 돌아갈 거예요? 태준이 머그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장례지도사로서의 경험이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 어쩌면 치유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말이야.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어요.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장 상주로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처음 봤을 때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은지야. 내 기억은 없었지만 고인이 내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에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기억을 잃은 채 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내 장례식 상주로 세워주세요라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태준의 은사님은 제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기억해 주셨던 거군요.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아, 그날 당신을 봤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 아마 내 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태준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은지야. 단지 잠시 헤어졌을 뿐이야.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태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은지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기억의 상실까지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태준의 몸이 그의 마음보다 먼저 저를 알아봤던 것처럼 진정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가족의 재회와 진실 찾기의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